안녕하세요. 이세무사입니다. 자,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기초 기본 강의. 오늘은 7장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강의하겠습니다. 자, 정책이라는 말은 뭘까요? 정부에서 집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경제학 강의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어 뭐 복지정책이랄지, 뭐 문화정책이랄지 이런 정책이 아니고 무슨 정책일까요? 경제를 어떻게 우리나라를 운용해 나갈지에 관한 정책이죠. 그런데 경제 관련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바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융정책은 이자율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량과 이자율에 관련된 정책을 바로 금융정책이라고 하고요. 재정정책은 야, 이자율하고 통화량은 나 안 건드릴게. 그 대신 나는 재정에 관련된 게 뭘까요? 이렇게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정부의 재정이 뭐예요? 정부 지출 또는 정부의 수입은 뭐죠? 정부의 수입은 세금이죠. 그래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거나 정부 지출을 많이 하거나 또는 정부가 세금을 조금 걷거나 많이 걷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를 좀 위축시키기도 하고 부양시키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재정정책.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한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경제정책 중에 거의 탑2 쌍두마차다라고 우리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정책을 알기에 앞서 먼저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 총수요와 총공급 곡선. 원래 수요 공급 곡선이 우리가 경제학을 제일 처음 배울 때 첫 번째 배우는 이론이 바로 수요 곡선 이론이에요. 수요 공급 곡선 이론이에요. 그래서 수요, 디맨드, 공급, 서플라이, 량, 가격. 이게 딱 수요 공급 곡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만 바꾸면 돼요. 어딜 바꾸냐면 여기에다 A자만 붙여놓으면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균형되는 건 하나의 균형량이 아니고 한 나라의 경제성장의 지표인 GDP 수준인 거죠. 균형 산출량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 가격은 수요 공급 곡선에서는 가격이라고 했지만 한 나라 총수요 총공급 곡선에서는 바로 물가 수준이에요. 물가. 자, 그래서 물가와 산출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균형 산출량, 균형 물가. 자, 그래서 총수요 공급 곡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나라의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에서 만나는 점에서 균형 산출량이 결정되고 만나는 점에서 균형 물가가 결정된다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수요 공급 곡선을 정확히 안다면 이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 바로 이 산출량과 물가 수준이 변동하여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을 이룬다. 예를 들어서 균형이 아닌 뭐 이런 지점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뭔데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야죠. 물가가 올라가야죠. 자,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많은 초과 수요. 바로 여기죠, 여기.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쌓여있는 물건을 재고라고 하잖아요. 재고가 줄어들겠죠. 총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재고가 감소하죠. 반대로 총 공급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재고가 증가하겠죠. 재고가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합니다. 또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클 때 생산이 활발하죠. 왜? 재고가 감소하니까 빨리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수요가 더 많으니까 빨리 찍어내야 돼. 그래서 생산이 활발해야 됩니다. 반면에 공급이 더 많을 때는 재고가 증가하고 재고가 증가하니까 안 팔리니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생산이 위축되는 겁니다. 생산이 위축되죠. 그리고 나서 물가를 보시면 자,
생산도 활발하고 수요가 더 많고 서로 살려고 그러고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겠죠. 얘는 물가도 떨어지는 것이고요. 물가보다 더 중요한 실업이 증가합니다. 왜? 재고가 늘고 안 팔리고 안 만들어야 되고 안 만들어도 되면 일자리가 너 나가. 우리 회사 망했어. 우리 공장 망했어. 다 회사들이 망하는 거예요. 실업이 증가하죠.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당연히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소비, 투자, 정부 구매, 순수출이 증가하면 총수요 증가. 자, 주어진 물가 수준. 물가 수준이 주어졌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수요 공급 곡선하고 똑같아요. 수요 공급 곡선에서도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니 이게 아니고 가격은 일정한데 가격과 상관없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거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어떤 거? 바로 기호 같은 거, 소득, 대체재와 보완재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수요 곡선이 자체가 변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물가 수준, 즉 가격을 픽스를 시키면 홍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건 D-로 움직이는 건 어떤 영향에 의해서니 소비가 늘어나거나 투자가 늘어나거나 정부 구매가 늘어나거나 순수출이 증가하면 돼. 왜? 사실은 이 네 가지가 총수요 측면의 네 가지 파트잖아요. 우리가 GDP를 말을 할 때 GDP가 뭐라 그랬어요? GDP가 바로 여기 있는 네 가지가 GDP라 그랬잖아요. 네 가지 더한 게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구매 더하기, 순수출이 GDP라 그랬잖아요. GDP를 늘리고 싶으면 이 네 가지 중에 모두 또는 한두 가지를 늘리면은 바로 GDP가 늘어나는 거죠. 장기 총공급 곡선은 수직. 자, 장기 총공급 곡선은 수직. 자, 총수요 곡선인데 아까 단기는 이랬어요. 단기는 이랬는데 장기는 수직이래요. 장기는 수직. 공급 곡선 이게 수직이래요. 그러면 물가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공급은. 그런데 이 총 공급 곡선은 노동, 자본, 기술에 따라 결정. 이쪽으로 가려면 노동이 늘어나거나 자본이 늘어나거나 기술이 늘어났을 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갑자기 경기 침체 유발의 예라가 나왔는데 보시면 총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총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산출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균형 산출량, 즉 GDP가 늘어나기 때문에 GDP가 늘어나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경기 침체일 때는 어떻게 갈 것이냐? 바로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원래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바로 균형 산출량이 이쪽으로 가니까 GDP가 떨어지고 또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GDP는 내려가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총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갔을 때가 나옵니다. 보세요. 자, 총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면 여기서 이렇게 갔죠. 총 공급 곡선이. 그러면 균형 산출량 Q에서 Q1으로 갔죠. 어떻게 갔어요? 줄어들었죠. 산출량이 줄어들었어요. GDP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균형 물가 P에서 P1으로 물가는 늘어났어요. 즉 GDP는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게 최악이죠. 최악. 경제에서 GDP가 내려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게 최악이에요. 그래서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걸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아셨죠? 다음으로 이 총수요 총공급 곡선의 각각의 변수들, 물가와 균형량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한 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고, 왜?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화폐를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내려가고, 투자가 내려가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수요량이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이제 저기 똑같이 나오면 돼요.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 수요가 감소하고,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경제는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순환. 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보면 물가가 다시 내려갔다가 또 다시 물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진짜 정부 정책. 그럼 정부 정책은 크게 뭐가 있다고요? 바로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문재인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방송을 촬영하는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좀 투자 과열지구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과열을 막고, 여러 가지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세율을 높이고 중과를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다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특히 부동산 시장, 왜냐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박 이러면서 이거 싫어요? 왜 이렇게 심해졌어? 너무 심해진 급작스러운 정책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일반 부동산하고 크게 관련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지 집값이 잡히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정부 정책이에요. 근데 정부 정책 중에 크게 봐서는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피는 데는,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정책을 피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정책을 왜 펴는지 알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응원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비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에서 정책을 피는, 경제 정책을 피는 가장 큰 이유, 두 마리 잡고 싶은 토끼는 바로 성장과 물가 안정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균형 산출량과 물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증가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물가도 오르고 균형 산출량도 상승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한 20년 전 짜장면 값하고 지금 짜장면 값 비교해봐요. 물가가 엄청 올랐죠. 그런데 우리 1인당 국민소득 비교해봐요. 또는 우리나라의 전체 GDP를 비교해봐요. 훨씬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 나라의 경제는 성장도 하고 물가도 오르는 건데, 급격하게 물가가 오르면 안 되니까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또 성장은 성장대로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정부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정부 정책을 펴는데 그 두 가지 정책이 바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다른 말로 하면 통화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 통화량 증가, 이자율 하락. 자, 보세요. 통화정책은 사실 요 앞 6장에서 했었죠? 6장, 통화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6장에서 통화를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조절한다고 그랬죠?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통화를 어떻게 조절한다고 했죠?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채를 매입하거나, 또는 지급준비금율이나 재할인율을 높이거나 낮춰서 시중은행들이 돈을 좀 더 많이 갖고 있게 하거나 돈을 풀게 하거나, 또는 단기 이자율을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킴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화량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근데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정책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똑같다고 봐요.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즉 성장을 잡기 위해서요. 성장. 이렇게 하면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 총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성장하죠. 성장하죠. 자, 다음으로 재정정책을 보면, 재정정책, 정부 구입이 증가하거나,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라고 말해도 돼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세금을 인하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통화정책,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정부에서 돈을 많이 쓰면 돈이 많이 풀릴 거 아니에요. 경제가 좋아지겠죠. 또 세금을 덜 걷으면, 세금을 덜 걷는다는 얘기는 세상에 돈이 많이 남아있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쓰거나 또는 덜 걷거나 하는 이유는 역시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총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 그래서 역시 균형 산출량이 증가하도록, 균형 산출량이 증가하는 게 바로 경제가 성장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통화정책, 금융정책, 재정정책 이것들은 모두 단기 효과예요. 단기 효과. 단기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경제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하면 돼요. 이 네 가지 다 하면 돼요.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통화량도 증가시키고 이자율도 낮추고 정부 지출 늘리고 세금 낮추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돈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아니 통화정책을 써서 통화량을 증가시켰어. 그럼 사람들 다 돈이 풀려 있어. 거기다 이자율도 낮췄어. 돈 더 풀려. 거기다 정부에서 지출 계속해. 거기다가 세금 덜 걷어. 시장에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총수요 곡선이 쭉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그 효과는 단기예요. 결국은 총수요 곡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 공급 곡선을 이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총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데 가장 주요한 것은 산출량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요소의 공급과 생산 기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산 요소, 즉 우리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우리 근로자들의 생산성, 1인당 생산성, 그리고 기술 혁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로자들의 1인당 생산성, 그리고 기술 혁신, 이것들이 있어야지 산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책에 의한, 통화정책, 재정정책에 의한 통화량 확대,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이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1인당 생산성, 근로자 생산성의 상승, 그리고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나라 같은 자원도 없고 작은 나라 경제가 살아나가는 길이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앞부분하고 나머지 7장 뒷부분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